혹시 이런 기분 아시나요? 알람 소리는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데 창밖은 아직 캄캄하고 따뜻한 이불 속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 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만약 제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인물 중 한 명인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똑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전쟁을 지휘했으며 철학서를 저술했던 그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매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방법,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면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인생 꿀팁을 샅샅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로마 황제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그림을 그려봅시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게르만족 국경 어딘가에 있는 차가운 군용 텐트를 상상해 보세요. 때는 기원 후 170년경입니다. 그 안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토가를 걸친 철학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운명이 어깨에 달려있는 전쟁 중인 황제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이 오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 국사를 처리하고 군대를 지휘하며 위협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와의 모든 싸움과 생각을 개인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Meditations 혹은 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책입니다. 이 기록은 출판을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존을 위한, 그리고 그의 이성 리싱을 지켜내기 위한 개인적인 지침서였습니다. 바로 그 책, 제5권에서 그는 아침에 자신을 설득하는 그만의 의식, 이 시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첫 번째 동력, 즉 첫 충동에서 시작됩니다.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 때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각을 준비해 두라고. 나는 인간의 데이다이를 위해 깨어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쉽거나 즐거울 것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는 즉시 자신에게 가장 높은 목적을 상기시킵니다. 사무실 업무나 쇼핑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대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순식간에 판돈을 올립니다. 이야기는 당신의 사적인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한다, I want에서 내가 해야 한다, I must로 관점을 바꾸는 강력한 전환입니다. 하지만 이는 강요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대한 의무감으로서의 해야 함입니다. 핵심은 찰나의 안락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 목적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내면의 비판자, 그러니까 게으른 부분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점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게 된 목적을 수행하러 가는데 과연 내가 불만을 느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자신에게 던지는 정말 천재적인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네가 마침내 네 소명을 이룰 기회를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불평할 셈이야? 그는 순간에 잠을 자고 싶은 욕망과 삶의 근본적인 목표를 곧바로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니면 나는 그저 이불 속에 누워 몸이나 녹이라고 만들어진 존재인가?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이 문구는 마치 오늘 아침 우리 중 누구라도 썼을 법한 말처럼 들립니다. 이 말은 그 단순함과 솔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며 인간으로서의 사명보다 동물적인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확실한 논리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좋잖아. 그리고 이는 사실입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곳에 누워있는 것이 차갑고 팍팍한 세상으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기분 좋은 일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니, 일어나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곧바로 방역을 가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너는 단지 쾌락을 위해 태어났는가? 행동하고 경험을 쌓는 대신. 이 질문을 통해 그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과 행동하고 성장하는 삶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긋습니다. 그는 삶의 목표가 단지 기분 좋은 감각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쾌락주의와 스토아 철학 사이의 가장 본질적인 선택이며 우리 모두가 잠에서 깨어난 직후 첫 몇 분 동안 내리는 결정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농어를 강화하고자 자연에서 강력한 비유를 이끌어냅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라고 권유하며 묻습니다. 저 작은 풀포기, 참새, 개미, 거미, 벌들이 저마다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이 세상을 힘껏 장식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가? 이 방식은 그를 자기중심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우주 전체의 맥락 속에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그 주변의 모든 것, 가장 작은 개미부터 벌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세계 질서에 기여합니다. 그들은 성찰하거나 불평하거나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창조된 목적대로 행할 뿐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저하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을 넘어 이 조화로운 세계관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는 행위로 비칩니다. 이는 자신의 본성을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자존심에 결정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너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것인가? 네 본성에 맞는 것을 왜 외면하고 도망치는가? 자연의 빗댄 비유를 듣고 나니 이 질문은 더욱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이성과 의지를 부여받은 당신보다 오히려 개미나 벌이 그들의 소명 수호밍을 더 책임감 있게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가? 이 질문은 자존심을 강하게 후려칩니다. 자신이 뒤처진 존재, 나아가 이 거대한 우주의 팀 전체에 민폐를 끼치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익이나 두려움이 아닌 바로 우리의 자긍심과 책임감에 호소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당신의 무대응, 즉 무의 우웨이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이는 우주 속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으름에는 언제나 번듯한 합리화가 따라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변명은 하지만 쉬어야 할 시간도 필요하잖아 일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말에 또다시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동의하며 말합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자연은 그것에도 분명한 한계를 설정해 두었다. 음식과 물처럼 말이다. 그는 휴식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동시에 그 경계를 명확히 짚어주는 것입니다. 잠, 식사, 물. 이 모든 것은 필수적이지만 오직 정해진 양만큼만 그렇습니다. 자연은 현명해서 우리에게 충분함을 알리는 포만감의 기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매우 예리한 자기 성찰을 이어갑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잠은 이미 충분하다 못해 과하게 잤다. 하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아직 너의 한계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회계적으로 점검합니다. 휴식 항목에는 초과 지출이 발생했고, 행동 항목에는 미달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써 아침의 씨름은 감정적인 투쟁이 아닌 균형을 되찾기 위한 거의 회계 장부 정리와 같은 이성적인 과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심오하고도 뜻밖의 논증이 나옵니다. 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결론입니다. 이는 역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침대에 머무르고 싶은 욕구야말로 자기애의 표현이며 스스로의 안락함을 챙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가 단언하길, 진정한 자기애란 자신의 본성을 사랑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사랑하며 나아가 최고의 버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버전이란 활동적이고 이성적이며 덕을 갖춘 모습입니다. 그에 따르면 게으름과 편안함만을 좇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는 너의 본성과 그 본성이 요구하는 의지까지도 사랑했을 것이다. 스토아적인 방식의 자기애란 따뜻함과 안락만을 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발전과 의무 이행을 갈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욱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일상 속의 예시를 끌어옵니다. 자신의 업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세수하는 것조차, 식사하는 것조차 잊을 만큼 일에 몰두하여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그는 화가, 장인, 무용수 등 자신의 일에 완전히 사로잡힌, 즉 몰입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최고의 열정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인 편의, 잠, 식사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일 자체가 곧 삶인 것입니다. 이 예시는 바로 지금 그의 상황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만약 조각가가 조각을 그토록 사랑하고 무용수가 춤을 그렇게나 사랑한다면 어찌하여 철학자이자 황제인 당신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업,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열정을 쏟지 못하는가? 이 논점은 개인적인 열정에서 사회적 유용성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갑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련의 뼈아픈 질문들을 던집니다. 조각가가 조각수를, 무용가가 춤을, 수전노가 돈을, 그리고 명예욕이 강한 자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너는 너 자신의 본성을 덜 귀하게 여기는가? 그는 고상한 예술 활동부터 저급한 탐욕까지 전혀 다른 종류의 행위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들은 단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이는데 그것은 바로 일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헌신과 몰입입니다. 그는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성적이고 정의로우며 사회에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당신의 본성이 구두소의 돈이나 출세주의자의 명예보다 가치가 덜하다는 말인가? 이 비유는 그에게 수치심과 동시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훨씬 덜 중요한 목적을 위해 얼마나 큰 헌신을 기꺼이 감수하는지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장인 장른 들은 일에 깊이 몰두하면 자신의 수련을 게을리하느니 차라리 먹지도 자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일종의 소명, 차오밍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욕구가 부차적이 되는 몰입 플로우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바로 이 원칙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에게 있어 수련이란 제국을 통치하고 정의를 집행하며 지혜와 절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의 예술이자 그의 업예입니다. 만약 그가 침대에서 뒹굴며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소명에 대해 불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듯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네가 하는 이 예술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아니 훨씬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 결실이 곧 전체 사회의 안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이 비교를 마무리하며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은 덜 가치 있고 덜 노력해도 되는 일인가? 이 질문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접한 후라면 그 답은 명백합니다. 물론 아닙니다. 타인을 돕고 공동의 선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능한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혹은 예술을 위해 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자신의 궁극적인 사명을 위해 얼마나 더 기꺼이 편안함을 희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순간 그의 모든 내면의 갈등은 아주 단순한 선택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게으름이 수백만 명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당장 일어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명예로운 사람에게는 그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내면의 대화를 정리해 봅시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황제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행했던 구조화된 인지 치료입니다. 첫 번째 단계, 자신의 목표, 즉 인간으로서의 대업을 상기시킨다. 두 번째 단계, 사명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비웃는다.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으라고. 세 번째 단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주변의 자연을 관찰한다. 네 번째 단계,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떠올린다. 다섯 번째 단계, 당신의 일, 즉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그 어떤 다른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단순한 잡념의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태와 무기력에 대한 모든 변명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정교하게 검증된 논리의 순서입니다. 이는 뇌를 쾌락 추구 모드에서 의무 이행 모드로 재프로그래밍하는 정신적 의식입니다. 이 아침 루틴 뒤에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사상인 오이케요시스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는 귀속 혹은 친화적 연관성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원자가 아니라 인류라는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에게 공동의 선을 위한 활동을 위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할 때 그는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게으름과 이기심은 부자연스러운 상태, 즉 영혼의 병입니다. 반면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은 자기 자신 및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결국 아침 기상은 단순히 일상적인 행위를 넘어 자신의 진정한 사회적 본성과 재결합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화에 숨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정신적 도구는 바로 부정적 시각화입니다. 그가 내가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만들어졌나 라고 자문할 때 그는 자신의 존재 방식 중 가장 비참하고 무의미한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는 마치 굴 속의 동물처럼 오직 따뜻함과 편안함만을 위해 사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상상 속에 그립니다. 이 그림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정반대의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합니다. 그는 성공과 영광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퇴보와 수치를 상상함으로써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 위로 솟아오르려 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자신을 끌어당기는 대신 너무나 추악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그 이미지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는 당신을 정확히 필요한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의식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위에서의 시각, 즉 조감도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스토아 학파가 선호했던 또 다른 정신 수양법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몸에서 분리되어 당신의 텐트 위로, 로마 상공 위로, 나아가 지구 전체 위로 솟아올라 우주에서 당신 자신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 담요에 웅크리고 있는 당신의 작은 모습과 당신의 내적 갈등은 얼마나 보잘것없이 작게 보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자신이 거대하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의 한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행동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주적 질서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당신의 자아를 겸허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당신의 책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개인적인 좋고 싫음,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것들은 그 중요성을 잃게 됩니다. 오직 이 거대한 전체의 일부로서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만이 남습니다. 물론 스토아 철학의 핵심 격언인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아침 대화에서 이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상은 그의 저서 명상록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제한된 횟수의 새벽만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약함에 굴복하여 침대에서 낭비하는 그 모든 아침은 당신의 삶, 당신의 사명에서 도둑맞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어쩌면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내일로 미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아침의 선택은 단순히 잠과 깨어남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과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천천히 죽어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정신적 구조는 황제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하나의 근본적인 선택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두 가지 본성 중 하나를 택하는 문제입니다. 그중 첫 번째 부분은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면입니다. 이는 따뜻함, 휴식, 안전, 그리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 부분은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면입니다. 목표, 덕, 의무 이행, 그리고 자기 개발을 향해 나아가려는 본성입니다. 이는 일어나서 즉시 행동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매일 아침은 한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작은 내전 내이짠인 셈입니다. 이 내전의 승패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결정합니다. 즉, 당신의 저급한 본능이냐, 아니면 당신의 고등한 이성이냐를 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싸움에서 이성이 항상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만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을 개발했을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승리란 단순히 성공적이거나 생산적인 하루를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는 바로 일어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의 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 순간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저 결과물일 뿐이죠.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가장 첫 번째 임무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휴식의 관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한 생각에 압도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스토아적 접근법은 이 문제를 쪼개서 해결하라고 제안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거대한 산을 생각하지 마세요. 침대에서 나오는 단 하나의 행동에만 집중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이성적인 존재의 첫 번째 행동이며 오늘 당신의 몸이 아닌 당신의 이성 마음이 주인이 될 것임을 선언하는 첫 번째 선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지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정신을 다잡고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소모적일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죠. 대신 그는 이성과 논리의 힘을 활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게으른 부분에서 나오는 주장들, 예를 들어 여기가 더 편해, 좀 쉬어야 해 같은 말들을 귀 기울여 듣고 그에 대한 반론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논파합니다. 이는 강요가 아닌 설득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는 마치 내면의 아이에게 지금 그 욕구들이 왜 부적절한지, 그리고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중하면서도 끈기 있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스스로에 대한 폭력이 아닌 자각에 기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훨씬 더 지속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아침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은 단순히 더 생산적이 되거나 돈을 더 벌거나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저 좋은 사람, 즉 덕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아침 수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덕의 실천이었습니다. 정의, 용기, 절제, 지혜. 이 네 가지가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와 절제를 실천하는 첫걸음을 바로 아침에 찾아오는 나약함을 이겨내는 능력에서 찾았습니다. 그에게 아침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인격을 훈련하는 수련장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과의 이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날 나머지 모든 어려움은 그리 무섭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매일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을 설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놀라운 결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 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 겪는 바로 그 문제와 씨름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거나 단순히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대신 이 싸움을 하나의 철학적 수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냥 침대에 더 있어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무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논리와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이해를 무기로 삼아 그 목소리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며 인생은 짧고 진정한 자기애란 나약함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질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침에 찾아오는 게으름은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에게 조금 더 현명하고 강하며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는 스파링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과거로부터 온 다른 교훈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알람이 울릴 때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가나요? 자신만의 비결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